새벽 3시 30분, 남들이 깊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저는 낡은 덤프트럭에 시동을 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꼭 제 인생의 잔상들처럼 느껴지곤 하죠. 두 번의 이혼, 그리고 세 번째로 맞이한 아내. 이번만큼은 정말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처럼 힘든 세월을 겪어봤기에 서로를 보듬으며 평생을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참 얄궂게도 제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오는 그 시간에 제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아내가 가장 금기시해야 할 장소에서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날 새벽, 제 차 안에서 마주한 끔찍한 현장과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가스라이팅,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꼬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정말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죠. 하지만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즐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매일 다투다 보니 사랑은 곰팡이처럼 썩어갔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첫 번째 이혼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찾아온 두 번째 결혼도 비슷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때였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요. 아내는 제 상처를 너무나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고생한 거 다 알아요. 이제 내가 당신 곁에서 평생 지켜줄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시작한 화물 운송업은 고됐지만 퇴근 후 저를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가 집에 올 때쯤이면 샤워를 마친 상태였고 방 안에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예민함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자 이상하리만큼 기뻐했습니다. 여보, 일찍 들어오지 마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한탕이라도 더 뛰어서 돈 많이 벌어와야지. 내 걱정은 말고 일에만 집중해요. 저는 그 말이 아내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진심 어린 격려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차 안에서 벌어진 그날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난 날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도 없이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 뒷좌석 쪽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음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차 안에 불을 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낯선 남자와 뒤엉켜 제 차 안을 더럽히고 있었으니까요. 그 짧은 찰나 제 뇌리를 스친 것은 분노보다는 참담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흘린 땀방울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순간 저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차 문을 닫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쥐 잡듯 잡는다고 해서 제 분이 풀릴 리 없다는 것을 지난 두 번의 이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들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어떤 방식으로 폭발하는지, 그리고 배신당한 남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참교육은 이제껏 이들이 상상해 본 적 없는 잔혹하고도 완벽한 응징의 서막이 될 테니까요. 그날 새벽 제 차 안에서 목격한 참담한 현장은 마치 뇌리에 박힌 낙인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얼굴을 마주한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며 짐짓 다정한 척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가식적인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저녁을 먹는 척하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사냥감을 지켜보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아내의 휴대폰은 금고보다 더 철저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이죠. 저는 평소 아내가 즐겨 쓰던 화장대 및 그리고 자주 들고 다니던 핸드백 안감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저는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는 본 적 없는 의문의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고급 호텔 카페의 결제 내역과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의 주차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영수증들에는 공통적으로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필체가 남겨져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영수증들의 시간대가 제가 트럭 운전을 하러 집을 나서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을 나서자마자 누군가를 불러들였거나 혹은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흥신소를 찾을까도 고민했지만 그건 너무 흔한 방식이라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이 추악한 연극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저는 아내의 차에 조용히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내 명의로 된 공동자산임을 입증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두었죠. 며칠간의 관찰 끝에 아내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바쁘게 물류센터를 오가는 시간에 특정 오피스텔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제 고향 친구이자 한때 제 사업을 도왔던 김 씨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낯선 남자가 아니라 제 믿음을 가장 크게 저버린 배신자가 내 연남이었다니요. 김 씨는 수년 전 제 사업이 부도났을 때 저를 위로하며 가장 먼저 달려와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 아내와 놀아나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기 위해 오피스텔 복도 끝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그 멍청한 트럭 운전사가 눈치챌 리가 없잖아. 오늘도 새벽같이 나가느라 정신없더라고.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제 뒤통수를 치며 깔깔거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폭도를 울렸습니다. 내 연남인 김 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인간이 트럭에서 썩어가는 동안 우리는 이 안에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빨리 그 인간이랑 정리하고 우리 제대로 시작하자. 그들의 대화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이 없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아내가 제가 가져오는 생활비를 조금씩 빼돌려 김 씨의 사업 자금으로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졸음운전을 참아가며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 돈은 고스란히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차갑고 날카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쫓고 탐욕을 쫓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앗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겪었던 그 파란만장한 이혼의 아픔을 이번에는 그들이 온몸으로 체감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눈 밀담 속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계획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던 그들의 치밀한 음모까지 알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저를 바보로 알고 벌인 재산 빼돌리기 작전을 제가 어떻게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치명적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소름이 끼치실 겁니다. 내 연남이 다름 아닌 제 가장 친한 친구 김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경종이 울렸습니다. 분노는 이미 휘발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인가에 대한 서늘한 계산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은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모든 행보를 주시하며 그들이 저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재산분할 및 가로채기 시나리오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이미 법무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트럭,
심지어 제가 수십 년간 부어온 연금까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위임장을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치매 초기 환자로 몰아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군요. 제가 새벽마다 고된 노동으로 땀을 흘리는 동안 그들은 제 인생을 통째로 허공에 날려버릴 서류 뭉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내연남 김 씨의 정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제 첫 번째, 두 번째 이혼 과정에서 제 재산이 분할될 때마다 그 틈을 노려 제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상대방 측 변호사의 사무장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제 발로 그 뱀 같은 놈을 친구라고 믿고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과거의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인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는 점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아내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혹시라도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랑 통장 내 앞으로 조금 정리를 해두는 게 어때? 당신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처리해 주려고 그러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 뒤에는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척하며 그 장단에 맞춰 주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알아서 다 준비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위임장 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 재산을 털어가려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되도록 미리 손을 써둔 가짜 인감과 서류들이었죠. 그들이 저를 바보로 알고 활짝 웃을 때 저는 그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위로 더 크고 깊은 늪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악랄한 점은 단순히 재산만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트럭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 중 사고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아내는 가끔 제 트럭의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차 밑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그녀가 브레이크 패드 일부를 아주 미세하게 훼손하려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부라는 이름으로 침대를 공유하고 밥을 나눠 먹던 사람이 제 목숨까지 담보로 잡고 있었다니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서늘함은 제게 엄청난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위조 서류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게 가져올 서류는 곧 그들의 멸망을 알리는 사형 선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축배를 들기 위해 가져올 와인 잔 속에 제가 준비한 인생 최대의 쓴맛을 타줄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저를 완전히 몰아냈다고 착각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목줄을 잡아당겨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흔들어버리는지 그 화끈한 참교육 과정을 풀어내겠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이를 꾸몄습니다. 제가 건네준 가짜 서류가 진짜라고 믿은 아내와 김 씨는 축배를 터뜨릴 준비를 마쳤죠.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명의가 넘어가기 직전에 그 짧은 희열, 그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놀아났는지 저는 그들의 그 들뜬 얼굴을 보며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제게 은퇴 기념 파티라며 근사한 저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트럭 운전을 그만두고 아내와 오붓하게 살기로 했다는 거짓 소문을 주변에 퍼뜨린 뒤였습니다. 식당에는 김 씨까지 합석했습니다.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제 아내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저를 보며 형님이라 부르는 그 뻔뻔함.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줄 알고는 식사 내내 저를 동정하는 척하며 온갖 가식적인 위로를 쏟아냈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이제 다 잊고 우리랑 같이 새 인생 살아요. 김 씨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 와인잔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제게 건네는 술잔에 아주 미세한 양의 수면제를 탔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미리 준비해둔 공증인 사무실로 저를 데려가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제가 그들의 계획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밑으로 몰래 술을 화분으로 흘려버리고 취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무력한 남편인 척 말이죠. 그들이 제가 골아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안심하고 있을 때 저는 식당 한가운데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자,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지.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서류들 여기 다 있어. 아내의 얼굴이 쾌감으로 일그러지려던 찰나 봉투를 열어본 그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지옥을 마주한 듯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나눈 밀담이 담긴 녹취록, 오피스텔에서 버린 불륜 영상, 그리고 그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청의 공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세무조사관들을 불렀습니다. 김 씨가 과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시절 수많은 의뢰인을 등쳐먹고 횡령했던 자금 흐름을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추적해 모두 확보해둔 상태였거든요. 김 씨, 내 재산은 털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쌓아온 그 더러운 돈은 감당할 수 있겠어? 순식간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향해 달려들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들의 추악한 불륜과 사기 행각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죠. 그동안 제가 당했던 그 억울함과 분노가 그들의 얼굴 위로 수치심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흘린 피눈물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빚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속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짜릿한 쾌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교향곡처럼 들리니까요. 이제 이들의 파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 끝을 함께 보시죠. 경찰서에 연행되던 그 순간까지도 아내는 제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침에 걸린 영감탱이가 미쳤나? 다 허위 사실이야. 나를 꽃뱀으로 몰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공포에 질려 내뱉는 모든 말들은 경찰의 바디캠과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으니까요. 조사실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형사가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하자 기세등등하던 아내와 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의 과거 횡령 기록과 차명 계좌 내역이 적힌 수백 페이지의 서류를 보더니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쇼킹한 장면의 시작입니다. 저는 조사실 밖 창문을 통해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우리는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옹호하는 듯 하더니 형사가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징역 10년 이상 예상됩니다 라고 한마디 던지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내가 먼저 김 씨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이 시켰잖아. 당신이 나한테 그 영감 재산 다 뺏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둘이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다고 꼬드겼잖아. 그러자 김 씨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지랄하네. 그 재산 내 사업 자금으로 쓰자고 먼저 꼬리친 건 너잖아? 그리고 저 영감 트럭 브레이크 건드린 것도 내 아이디어였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악마였다는 것을 증명하듯 지난 수개월간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스스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훼손한 날짜, 위조 인감을 만들었던 장소, 심지어는 저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나눠 가지려 했던 구체적인 살인 예비 모의까지. 경찰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추악한 범죄 자백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김 씨의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재산을 편취해온 전문 제비족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유일한 연인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녀 역시 김 씨가 털어먹을 다음 타겟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이라 믿었던 내연남이 사실은 자신을 철저히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얼굴은 가히 악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바닥을 굴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대화를 모두 기록했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형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의 이혼으로 너덜너덜해졌던 제 인생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뜯어먹으며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고 저는 그 지옥 문을 잠가버린 관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법적 심판과 평생 씻을 수 없는 사회적 낙인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불쌍한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부릅니다. 제 인생을 파괴하려던 불륜 커플의 파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구속된 이후 제가 어떻게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려 그들의 뿌리마저 흔들어 버렸는지 그 잔혹할 정도로 완벽한 참교육의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자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구치소에 수감된 첫날 밤 그들의 가족들이 가장 고통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참교육의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은 단순히 경찰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썩어 문드러진 가문이 치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김 씨의 본가와 아내의 부모님 댁,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끔찍이도 숨겨왔던 자식들의 학교와 직장으로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나눈 노골적인 불륜 대화가 담긴 녹취록, 파일이 들어있는 USB, 그리고 김 씨가 지금까지 다른 여자들의 돈을 어떻게 뜯어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된 사기 범죄의 리스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보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만드는 것이 가장 잔인한 복수니까요. 가장 먼저 터진 것은 김 씨의 집안이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번듯한 사업가를 자처하며 고향의 노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낸 우편물 속에는 그가 보냈던 그 돈이 모두 다른 피해 여성들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 만든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그의 노부모님은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믿으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우편물을 확인한 그날 김 씨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야 했죠. 아내 쪽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인 제 눈을 피해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명문대에 재학 중이었는데 저는 그 아이의 지도교수와 과 동기들에게까지 그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어떤 짓을 했는지 봐라. 트럭 운전하는 남편을 죽이려고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친구와 놀아나며 재산을 횡령하려 했다. 딸은 학교 게시판에 자신의 엄마가 살인 미수범이자 불륜녀라는 사실이 도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겪었을 수치심은 제가 당했던 고통의 몇 배는 되었을 겁니다. 아이는 결국 휴학계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아내는 면회온 저를 보며 악을 썼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차라리 나를 죽여. 내 딸까지 건드리는 게 어딨어.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아내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차 안에서, 내 공간에서 내 인생을 짓밟을 때 당신은 누굴 생각했지?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 인생 전체를 살인 모의까지 해가며 짓밟았어. 나는 단지 당신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해줬을 뿐이야.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명예, 가족, 그리고 핏줄이라는 이름의 연결고리들. 저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우편물 발송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박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탓하며 구치소 안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반복하겠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낙인 찍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저를 죽이려던 악마들은 이제 사회라는 정글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파멸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참교육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죄 무게에 짓눌려 자멸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출소한 뒤
과연 그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 지독한 뒷이야기를 풀어내겠습니다. 그들이 수감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새벽 트럭 운전대를 잡고 묵묵히 제 삶을 살았습니다. 뼈저린 고통을 겪은 뒤라 그런지 이제는 혼자 마시는 새벽 커피 한 잔이 그 어떤 사치보다 달콤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지방의 한 고물상 앞을 지나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참하게 늙어버린 여자 하나가 넉마를 걸치고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전처 아니 저를 살인하려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다 빠져 듬성듬성했고 얼굴엔 씻지 않아 낀 검은 때가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한쪽 다리를 절며 폐지 리어카를 끄는 남자 김 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지옥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함께 있냐고요? 형기를 마치고 나온 그들에게는 갈 곳도 받아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추악한 범죄 사실이 알려진 탓에 그 어떤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죠. 그들은 구치소에서 서로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며 앙숙이 되었지만 결국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서로의 불행을 갉아먹으며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멈추고 그들 앞에 다가가자 그들은 바퀴벌레처럼 몸을 웅크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 씨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었고 아내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배고파 죽겠어. 제발 밥 한 끼만. 아내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그녀의 손톱 밑에 낀 검은 때와 냄새는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들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주듯이요. 그날 내 차 안에서 웃고 떠들던 너희들은 어디 갔어? 내가 죽기를 바라며 브레이크를 만지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왜 이 모양이야? 김 씨는 그 10,000원을 줍기 위해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내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제 재산을 털어 호의호식하려던 놈들이 단돈 10,000원에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 짜릿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직접 손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스스로 인간 이하의 버러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들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폐지를 줍던 고물상 주인은 다름 아닌 과거 김 씨에게 사기를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발견하고는 몽둥이를 들고 나와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사기꾼 새끼들 당장 꺼져. 그들은 몽둥이를 맞으며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 없는 그들이 향한 곳은 차가운 길바닥,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룸미러로 그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서로를 탓하며 욕설을 내뱉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인생에 불어닥쳤던 그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거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어서도 씻지 못할 치욕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저는 이제 저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비참한 끝을 뒤로하고 제가 어떻게 제 삶을 완전히 재건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새로운 희망과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비로소 태양을 마주하게 된 과정을 말이죠. 그들이 길거리에서 단돈 10,000원의 짐승처럼 싸우다 쫓겨난 그날 밤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그날 새벽 뉴스를 보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뒤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과거 김 씨가 사기를 쳐서 완전히 파산시켰던 피해자들의 집단 거주지 근처였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려 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신상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죠. 불륜 사기꾼 커플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범죄 행각을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보는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내 놈들이 그동안 우리 같은 서민들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아느냐.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포위당했습니다. 김 씨는 살려달라며 빌었지만
그가 과거에 저지른 짓은 단순히 돈을 뺏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파탄냈고 누군가는 자살까지 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찢고 그동안 그들이 훔친 돈으로 치장했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강제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쇼킹한 건 아내의 행동이었습니다. 김 씨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기 시작하자 그녀는 김 씨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틈에 섞여 이 사람이 다 시켰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피해자예요. 라며 김 씨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한지 사람들은 그 추악한 광경을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담아 올렸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출동했지만 주민들은 그들을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짓을 적은 편말을 목에 걸게 한 뒤 마을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나는 살인 미수범입니다. 나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들에게 침을 뱉고 오물을 던졌습니다. 이 광경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들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보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어떤 구석진 곳에 숨어도 살 수 없는 사회적 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 씨는 충격을 이기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고 아내는 실성한 듯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오물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느낀 건 어떤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세상 모든 이들의 혐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를 겪으며 산채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목격한 그 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자리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아마 영원히 인터넷 기록으로 남아 그들이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조롱 속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이후 저는 한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들이 겪은 비참한 최후가 제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며 저 또한 잠시나마 인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짐승이 된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 공기를 마시며 트럭 시동을 걸 때마다 저는 제 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켰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잿더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 사이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 편지는 제가 아내를 의심하며 마음 고생할 때 말없이 저를 응원해주던 동료 트럭 기사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아내가 저지른 짓들 보면서 사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형님이 새벽마다 졸음 쫓으려 껌 씹으며 달리던 모습,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짐 다 내려놓으세요. 형님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고 그 정직함이 결국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2년 저를 버티게 한 것은 복수심이었지만 제 영혼을 지탱해 준 건 누군가 알아주는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차를 돌려 제가 처음 트럭을 샀던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삶의 훈장 같았던 하지만 온갖 상처가 서려있는 낡은 트럭을 폐차장에 보냈습니다. 차체에 밴 땀 냄새와 기름때가 마치 내 지난 불행 같아 차를 부수는 포크레인을 보며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폐차장 주인이 제 트럭의 조수석 시트 밑을 뜯어내더니 놀라운 물건을 건네주더군요. 그곳에는 아내가 숨겨놓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제 몰래 보험금을 타내고 제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마련한 수억 원의 비자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김 씨와 도망갈 때 쓰려 했던 것이죠. 저는 그 돈을 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돈이면 저는 당장이라도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제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 불의의 사고로 가장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가장 정직하게 살다 간 이들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 운전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작은 공방을 하나 열어 제가 평소 좋아하던 악기들을 고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쇼킹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기부재단을 설립하고 뉴스를 탔을 때 옥살이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내와 김 씨가 텔레비전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길바닥에서 썩어가는 자신들의 모습과 여전히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저의 모습을 비교하며 아마 평생 씻을 수 없는 지옥 같은 후회를 맛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이라는 영화의 가장 악랄했던 조연이었을 뿐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잿더미에서 피어난 꽃은 더 붉고 강렬하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제가 원하던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3시 30분에 낡은 트럭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제가 운영하는 공방의 문을 열며 햇살을 맞이합니다. 가게 한 구석에는 제가 직접 고친 낡은 기타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물이었을 그 악기들이 이제는 제 손을 거쳐 다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죠. 꼭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짓밟히고 낡아버려 버려질 뻔했던 제 삶도 이렇게 다시 세상에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가끔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굽은 등에 깊게 패인 주름, 지친 표정으로 공방 문을 두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길을 잃은 시니어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제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당했던 배신, 그 끝에서 느꼈던 죽음보다 깊었던 절망, 그리고 결국 제 손으로 그들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복수의 끝에 무엇이 남았는지를요. 이야기를 듣던 손님들이 하나둘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위로가 되고 제가 보여준 당당한 일어섬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은 7순이 넘은 한 어르신이 기타를 배우러 오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받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라던 분이었죠.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처음 나비야를 연주했을 때 저는 그분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연주가 제 상처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눈물로 씻어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쇼킹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실 제 삶을 망가뜨리려던 그 여자와 그 사기꾼은 제가 기부한 재단이 운영하는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의 지원을 익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만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평생 스스로의 죄책감이라는 감옥 안에서 제가 베푼 작은 온정마저 비참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겠지만 저는 그들을 발판 삼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독을 버리고 사랑이라는 약을 바르니 제 삶은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배신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새벽을 가장 먼저 여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 대본을 읽고 계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흘린 그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눈물을 닦고 당신만의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짓밟히는 꽃이 아니라 밟힐수록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들꽃입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